용어는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춰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1층에 있고 다른 사람이 10층에 있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겠죠. 반대로 조직 내 침묵 현상이란 용어는요. 리더 한 사람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효과와 조직 내 침묵 현상은 조직 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통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되고 흡족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구성원들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고자 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청산뉴스에서 모실 분은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소통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어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홍석우 전 장관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젊은이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항상 최선을 다하라 그런 얘기하고 제 이 공직생활의 경험 그런 걸 토대로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홍석우 전 장관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홍석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이죠. 고등학교 때 스스로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건방을 좀 떨었던 거지. 그래서 대학을 시험을 보면 바로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대학 입시에서. 제가 대학 입학 시험을 보던 때는 여러분 세대하고는 그 대학 입학 제도 자체가 달랐어요. 그때는 뭐 이런 뭐 서류 심사 이런 게 없고 그냥 하루 날짜 정해 가지고 시험을 다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학에. 떨어지면 또 한 2달 뒤쯤, 1달 반쯤 뒤에 또 나머지 반 대학에 또 가서 시험을 봐. 그게 2번 떨어지죠? 그럼 이제 그 해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재수를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매우 비인간적인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억울해서 실력이 되는데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는 제가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그 재수를 하는 동안에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실력이 좋았는데 재수까지 했으니까 금방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떨어졌어. 근데 사람이요 건방져지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데 나는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그걸 내가 하소연을 했죠. 제가 굉장히 공부를 실력이 좋은데 떨어진 것은 나는 용납을 못하겠다. 이거 뭔가 제도가 잘못됐든가 한 거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다시 한번 대학 입학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삼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중에 혹시 뭐 지금 저 대학생들 혹시 뭐 삼수 경험 있는 사람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삼수를 하면서도 저는 이미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그 우리 친구들이 여자친구 만나면 또 그 속에 싹 껴가지고 또 대학생인 척하면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하여튼 잘 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원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놀고 다녀도. 그래서 내가 계속 놀다가 대학 입학 시험장으로 딱 가는데 어떤 예감이 드느냐면 그건 내가 떨어지겠구나 라는 예감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가만히 과거 1년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공부한 기억이 없는 거야. 학원만 다녔지.
그냥 건성으로 했지 뭘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 기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1년 내내 대강대강 보낸 내가 대학을 붙으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뭐냐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떨어지겠구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해서도 제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군대도 가야 될 나이가 되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제가 2차 대학을 봤습니다. 우리 이제 내가 아까 우리 시대의 대학 시스템은 얘기해 줬잖아요. 그지? 이제 2차 대학을 보면서 설마 2차 대학은 붙겠지. 2차 대학을 또 떨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 이 학생이 되게 놀래요. 그러니까 2차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를 호의를 해갖고 집으로 데려다줘. 왜냐하면 야, 저 삼수에서 2차까지 떨어졌으니까 제가 제정신으로는 집에 못 갈 거다. 혹시 한강으로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나를 호의해서 집으로 데려다줘. 꼼짝 못하게.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고 결과를 이미 아시는 겁니다. 안 됐어. 가만히 있더니 그래 가서 쉬어라.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사수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한 달 정도 체면이 없으니까 이제 뒹굴뒹굴 있죠. 친구도 못 만나요. 친구 만나기도 창피해 솔직히.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보고 같이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야, 서구야, 나하고 같이 한번 가자. 그래서 쫓아간 것이 어디냐면 남산에 관상 보는 관상가 집에를 간 거예요. 우리 애가 뭐가 잘못되겠길래 저렇게 어머니가 보기에는 공부를 뭐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떨어지고 보면 떨어지고 이건 뭔가 안 되겠다 해서 관상 보는 데를 저를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관상 보는 사람이 쟤를 딱 보더니만 학생은 대학에 갈 운명이 못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랬죠. 혹시라도 올해 뭐 좀 좋은 일 있을까 해서 내년이지 그러니까 갔더니 학생은 대학에 갈 운명이 못 돼. 그 관상쟁이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은 이 얼굴 중에 도저히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험난함이 한 군데 있대. 그게 까먹었어요. 제가 그게 어딘지 그걸 알았으면 오늘 정확히 지적을 했을 건데, 그런데 그것이 시점적으로 볼 때 20살 때라 이거야. 20살 이쪽 저쪽. 그러니까 학생이 20살 이쪽 저쪽 때는 뭘 해도 될 수 없는 그런 관상을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대학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수를 하려는 사람한테 당신은 대학에 갈 운명이 못 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제가 허망에 있으니까 그때 관상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있잖아 학생, 만약 학생이 올해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사람, 수석 합격할 실력을 쌓으면 붙기는 해. 아무리 운명이 우리를 끄잡아 다녀도 내가 노력을 너무 많이 하면 그 운명이 잡아다니는 것을 극복할 수 있어. 그게 우리네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아유, 내가 어떻게 수석을 해. 그랬으면 오늘날에 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 귀에 들린 거는 붙는다고? 노력을 하면 붙는다고? 다음에 붙었죠. 그래서 제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는 말이 바로 수석의 실력을 쌓으면 붙기는 한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뭔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나오는 게 뭡니까? 아유, 난 재수가 없었어 이번에. 아, 운이 없게. 그거 왜 그런 거야? 라고 대부분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수를 하면서 얻었던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는 더, 야, 그건 내가 노력이 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할 확률이 컸던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좌우명입니다. 수석의 실력을 쌓으면 붙기는 한다. 그래서 제가 훗날 공직생활에 들어가서 이제 장관까지 올랐는데, 장관이 뭐 별건 아니지만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바에는 그 계통에선 또 높은 거니까 내가 어떻게 장관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수석의 실력을 쌓으면 붙기는 한다. 여러분들, 그 수석의 실력을 쌓으면 붙기는 한다라는 예를 인텔 코리아의 이희성 전 대표예요. 저분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분이 직장에를 들어갔더니, 저분이 인텔 코리아 알죠? 인텔 알죠? 인텔 코리아 사장을 10년을 했어. 우스갯소리로 저는 사장이 지겨워요 라고 했던 분이야. 웃자고 하는 얘기지. 뭐 진짜 지겨웠겠어. 돈 많이, 월급 많이 주고 많은 부하 직원들하고 일하는데. 그런데 저분이 자서전에도 있었고 저하고 얘기를 하다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대학교 졸업해서 첫 번째 들어간 게 하여튼 그 LG그룹의 무슨 그 회사에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는 컴퓨터 초창기라 여러분들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컴퓨터 뒤에 보면 그 배선 있죠. 배선이 거미줄 같았던 시절이야. 상상할 수 있죠. 엄청나게 복잡한 거야, 배선이. 지저분하고 뭐 어디 저 청테이프로 붙여놓고 뭐 난리를 치던 시절이지. 책상 밑이 다 그냥 배선으로 그냥. 그 회사 들어갔더니 이분이 이제 전산을 전공했대요. 어디 전산을 전공했다고 맡긴 일이 직원들의 그 수백 명 되는 직원들의 그 컴퓨터 선 연결하는 업무를 턱 주더라는 거야, 자기한테. 나는 마케팅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기업 성과도 오르고 이러려고 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웬 배선? 그 다음부터 자기 일은 하루 종일 직원들의 책상 바닥을 기는 게 자기 일이었답니다. 한 일주일 지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러려고 직장에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굴뚝 같더라는 거야. 사표를 내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생각을 바꿨대요.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즉 오늘부터 나의 목적은 우리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뭘 통해서? 배선을 잘해가지고 컴퓨터 선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 보자. 이게 자기의 목표를 삼았다는 거야. 그 다음 날부터는 뭐야? 네가 행복해지나 행복해지지 않나 내가 두고 보겠다 이거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껏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소문이 금방 납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회사 전체에서 야, 그 이희성이 그 친구 웃기는 친구야. 왜 이렇게 배선을 갖다가 기분 좋게 해주고 열심히 해줘? 어우, 저런 친구? 다시 한 달 뒤에 사장님이 부르시더랍니다. 이희성군, 자네가 배선을 그렇게 잘한다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던데. 자네 어디서 일하고 싶어? 저의 꿈은 마케팅입니다. 그래? 보름 뒤에 마케팅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 자세로 자기가 평생 일했더니 아주 젊은 나이에 인텔 코리아 사장이 돼서 지금 저 양반 인텔 코리아 사장을 10년 하고 지금 한 2, 3년 전에 그만두고 아마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뭐 나이가 아마 50도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취직하기도 어렵지만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인텔의 저 이희성 사장처럼 네가 행복해지나 행복해지지 않나 두고 보자고 열심히 일할 자신 있어요? 내가 뭐 이래 이 직장이 허드레 직장이 일도 또 이런 걸 날 시켜.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아니야. 여기서도 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일할 가능성이 크냐 이거지. 여러분들 꼭 그래야 됩니다. 저분을 닮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것은
미국의 불세출의 야구 스타 테드 윌리엄스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저분은 타고난 천재예요. 저분이 1941년에 그러니까 두 게임, 우리 남자 학생이 눈이 반짝거리는데 야구 얘기 나오니까 마지막 날 하루 더블 헤더를 남겨놓고 이분의 타율이 0.39955야. 0.39955는 3할 9푼 9리 뭐 55인데 야구 기록 책에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만 기록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0.39955지만 야구 히스토리에는 0.400으로 기록이 됩니다. 4할 타자입니다. 감독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레드삭스 이미 경기는 다 끝났어. 함께 하루 남았지만 이미 다 승부는 어이 테드 쉬어 오늘. 그럼 당신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4할 타자야. 쉬어. 두 게임인데 쉬어. 더블헤더니까. 테드 윌리엄스가 노. 끝까지 나는 정정당당하고 싶습니다. 나갔어요. 첫 게임이 4타수 1안타야. 4할의 꿈은 접었어. 둘째 게임이 4타수 3안타, 5타수 4안타. 그래가지고 제대로 4할을 넘어서 전무후무한 4할 타자가 바로 테드 윌리엄스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미국 프로야구에서 4할을 기록한 사람은 테드 윌리엄스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1941년에 조 디마지오라고 하는 불세출의 뉴욕 양키즈의 또 다른 야구 선수가 있었던 거야. 조 디마지오는 여러분 마릴린 몬로라고 하는 최고의 여배우하고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조 디마지오는 아까 그 테드 윌리엄스가 그냥 번쩍번쩍하는 실력으로 유명했다면 조 디마지오는 성실성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조 디마지오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나는 양키즈 구장에 들어가는 거의 매일 들어가지 프로야구니까. 들어가면 나는 하루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날이 없다. 왜냐? 3만 명의 관중이 들어오지만 저 중에 오늘 내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거다 이거야. 어떻게 내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해 56게임 연속 안타의 기록을 조 디마지오가 세웠어. 누가 MVP를 받았을 것 같아요? 미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4할 타자와 56게임 연속 안타의 대기록을 작성한 조 디마지오. 이렇게 물으면 답은 뻔해. 조 디마지오.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그에게 야구 기자들은 몰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도스토옙스키라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죄아벌이라는 그 세계적인 그 고전을 지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 읽어봤어요? 이분이 지은 책? MC는 읽어보셨어요? 끝까지는 안 읽어보셨죠? 형제들만 읽어봤어요. 네, 하여튼 뭐 너무 두꺼워서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 시도는 하는데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 그 정도로 하여튼 대서사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반체제 운동을 했어.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그 왕에 대해서.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20대 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한 날이 1849년 1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사형대 안에 그때 한 뭐 10명 정도가 이렇게 해서 그 당시는 그랬나 봐요. 이렇게 끈에 묶여가지고 눈 가리고 이제 저기서 받들어 총하면서 이제 뭐 쏴 하면 그냥 뻥 하면서 난 죽는 거지. 바로 그날이 1849년 12월 22일이에요. 지금부터 뭐 내 생각 내가 읽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부터 3분 뒤에
사형을 집행한다. 딱 집행관이 얘기한 거야. 내 인생은 3분이 남은 거야. 다 눈을 감고 생각했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정말 살았던 거에 대한 회한이 넘치는 거지. 그래서 받들어 총 쏴 하기 직전인데 소설처럼 멈춰라 그래가지고 왕이 사형을 면하고 시베리아 동토로 귀향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죽음을 경험한 거야. 3분, 2분, 1분 뒤에 내 가슴에 총알이 달라오는데 시베리아 그 벌판에 가서 중노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살아 돌아오면 다행이라는 그런 데 가서 중노동을 하면서 그때 중노동을 하면서 도스토옙스키가 형님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형님,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는지 그 생각을 하면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산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살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 정말 약속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마음의 청정을 유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형님 약속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어디에서 삶입니까?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삶이에요. 글도 쓸 수 없고 그냥 오로지 일만 하고 죽이나 먹이고 하는 거기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도스토옙스키는 계속 머릿속으로 작품을 구상했죠. 나중에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나와 쓴 작품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손꼽는 명작이 그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자 지금부터 3분 뒤에 집행한다 이런 경험 겪을 거 없잖아요. 겪었다 치고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1분 1초를 매우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또 젊은 사람들 뭐야 우리 조상들은 말이야 우리 선배들은 자기들은 좋은 시절에 다 살아놓고 뭐 젊은 사람들은 해일조선 그런다며 해일조선을 우리한테 넘겨주고 싫어 몰라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 이후에 했던 말이 이거예요. It will take 100 years for the country to recover from the war. 이 나라는 전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릴 거라고 그랬어. 메가더가. 아무것도 없어 나라가. 다 부서져서 100년이 걸릴 거라고 했어. 얼마가 걸렸습니까? 5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에서 손꼽는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어. only one이야. 그럼 그러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선배, 할아버지에 향해서 자기들은 헬조선 소리를 할 수 있겠냐고. 그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할 틈도 없이 여러분들은 더 밑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얘기할 시간이면 우리 선배들이 그 맨바닥에서 피 끓는 노력을 했던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지만 지적이나 문화적으로까지 대국이라는 얘기는 우리 차마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소명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우리 선배들이 노력했던 그런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을 문화적으로도 지성이 높은 정말 진정한 문화대국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입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임씨는 보셨나 모르겠다. 이게 꽤 오래된 영화라 그냥 지금 그냥 영화로만 볼 수 있어요. 받아보는 거. 기네스 펠트로가 회사에서 해고가 돼요.
그래갖고도 오다가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 지하철을 막 타려는데 그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오는 그 꼬마가 있잖아. 꼬마가 자기 앞길을 막은 거야. 꼬마가. 그 바람에 아야 왜 이러니 하고 이렇게 가서 지하철을 막 타려는데 지하철이 문이 닫히니까 막 그거를 삐집고 타려다가 못 타. 막 이러다가 에이 스네이 못 탔네 하고 못 탔어요. 그리고 다음에 오는 지하철을 탑니다. 4분 뒤에 오는 지하철을. 그래서 이 영화가 시작이 돼.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해고된 순간으로 가. 똑같이 해고가 됐어. 이번에도 똑같이 지하철역까지 들어온 게. 그 꼬마가 뭐 내 길을 막어. 근데 그 순간에 꼬마의 엄마가 길을 열어줘서 이 사람이 가는 바람에 간발의 차로 그 지하철을 겨우 타. 영화가 시작돼. 말하자면 이 영화는 A라고 하는 지하철을 탔을 때의 기네스 펠트로와 그 지하철을 못 탄 기네스 펠트로의 그 모습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영화예요. 우리 실상에서는 지하철 한 대를 바깥 탔기로 하니 그 운명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렇게 바뀌진 않죠. 그러나 운명이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책도 보고 내 삶에 관한 플랜을 연구하면서 그거를 잘했을 때와 아이고 오늘 말어라고 했을 때 그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까 그 도스토옙스키의 거창한 그 운명의 바뀜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그런 운명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 여러분들 항상 최선을 다하면은 여러분들 앞에는 좋은 미래가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 나는 운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